사회를 맡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황명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1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두 번의 최고위원 후보자 혁신검증 대담회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보고 계시는 전국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부감으로는 어떤 후보가 적절한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투표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자별 모두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2분이 종료되면 타종을 울립니다. 모든 후보자분들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담회의 발언과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된 순서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기호 3번 정경호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후보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정경호입니다. 우리는 3년은 너무 길다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정치적 쇄빙선의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의 제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막을 여는 당의 엔진은 오직 당원 중심주의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당원이 주권자가 되어 당의 의사결정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을 부수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조직의 핵심, 당원의회의 전면화입니다. 우리는 비례정당의 한계를 넘어 지역기반 정당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하라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이 당원 동지들의 현장이자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원들이 직접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까지 책임지는 지역시민의회를 전국 시도당의 핵심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거대 양당의 체제를 깨고 나아가 첫 번째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권 선진국 비전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만들어야 할 1순위 불평등은 바로 지역 간 사회권 격차입니다.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불평등이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인재영입 1호 조건 또한 이 사회권 불평등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생활정치 전문가여야 합니다. 이들은 당원의회에서 검증하고 발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저는 당원 동지들의 최고 집행자가 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뜻이 곧 당의 최고 가치임을 선언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중앙당의 힘을 당원 한 분 한 분에게 나누며 당원 주권을 당원 당규에 바르게 제대로 넣는 조직 시스템 혁신을 완성하겠습니다. 기호 3번 동지들의 힘으로 조국혁신당의 제2막을 가장 성공적으로 열어갈 당원 중심주의의 최강 엔진이 되겠습니다. 당원을 귀하게 돌아가자 혁신으로.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4번 신장식 후보님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조국혁신당의 국회 파견 당직자 사회권 선진국 4번 타자 4번 신장식입니다. 제가 야구 참 좋아합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는 텐데요. 저는 한화 팬입니다. 한화가 올해 코리안 시리즈 가면서 만년 꼴찌팀도 코리안 시리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언더독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줬는데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조국 대표님과 함께 대전이나 사직으로 롯데 한화전 꼭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구 팀 스포츠입니다. 감독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야 최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우리 조국혁신당의 4번 타자 신장식이 4가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 2026년의 약속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 운동장 밖으로 쫓아내겠습니다. 국힘 제로를 위해 내란 정당 이외의 다른 정당들 그리고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시민사회와 손을 맞잡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 지방의원 다인선거구에 안 내면 진 거 3인 선거구 이상은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 반드시 후보 출마해야 됩니다. 단체장 다수 당선시키겠습니다. 선거는 신장식이 잘합니다. 2030년의 약속 흔들리지 않는 원팀 조국혁신당 만들겠습니다. 5기 민주정부 만드는 건 우리 조국혁신당의 숙명입니다. 세 번째 2025년 오늘의 약속 이미 발의했고요. 준비 끝난 인권개혁 3법 통과시키겠습니다. 혐오 표현 막고 증오선동죄 도입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겠습니다. 불평등이 극우를 낳습니다. 불평등 제로, 극우 제로 만들겠습니다. 조국 혁신호 마지막 약속입니다. 조국 혁신호의 선장, 조국 선장, 수석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선거 현장을 누빌 수 있는 야전사령관이 필요합니다. 수석 항해사, 야전사령관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압도적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1번 임형택 후보님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 비수도권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임형택입니다. 저는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혁신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정치하는 전북의 정치인들 중에 가장 혁신당이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좀 과분한 칭찬을 해주십니다. 왜 그런 칭찬을 해주실까요? 저는 지역에서 시민운동 12년 정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시의원으로 8년 동안 일하고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무소속 익산시장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8년 동안 일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가장 먼저 찾아가는 지역구 가리지 않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정치인으로 저를 많이 시민들이 기억합니다. 익산에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악취 문제를 해결했고 또 장전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집단 안발병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 최초고 유일하게 50억 넘는 주민들의 배상을 이뤄냈고 이외에도 시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는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임명택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의원을 활동하면서도 조례를 가장 많이 만들었고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 질문도 가장 많이 했고 언론들에서 압도적으로 독보적으로 일 잘하는 1등 시의원이라고 저를 평가했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더 혁신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조국 당대표 후보와 함께 새빙선을 타고 2030년 그 30년을 향해서 대항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승리합시다. 기호 1번 임형택에게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지금부터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정춘생 후보님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더하기 정춘생은 더 큰 조국이 될 것입니다. 빨간 2번을 부수는 파란 2번, 기호 2번 정춘생을 지지해 주십시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거한 지 55주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노동권 보장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달 노동자들입니다. 내 소원은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죽는 것이다 라는 배달 노동자의 말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생명 안전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저는 어제 그들과 약속한 대로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곧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을들뿐만 아니라 병정까지 챙기는 민생기병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당의 약한 고리인 여성의 지지를 2배로 높이기 위한 의제를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조국혁신당 비대위는 4번째 뉴파티 비전 혁신안으로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기를 깨겠다며 모두 제가 여러분께 최고위원 후보로서 공약했던 의제들입니다. 이미 법안을 제출한 것도 있고 10명의 서명을 기다리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정춘생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판을 바꿀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국회의원은 당원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만큼 원내대표 역시 주권당원 투표 30%를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학생운동 때부터 조국과 함께했고 법무부 장관 당시 집중포화를 맞을 때도 그의 손을 잡고 사선을 함께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정춘생을 1등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조국과 함께 내란 정당을 해산시켜 조국 혁신당의 기호를 2번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각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워밍업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후보당 7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답변 시간은 1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종료 30초 전에 1회 타종이 있으며 종료 시간 10초 경과 시 생중계 마이크 소리는 음소거됩니다. 저희가 모두 발언은 약간 시간이 지나더라도 음소거를 하지 않았는데 토론 같은 경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 음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토론은 기호 4번 신장식 후보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앞에 놓인 추첨함에서 숫자가 적힌 공을 뽑아 주십시오. 이 공을 뽑으시면 저희가 여기에 준비된 질문을 읽어 드릴 텐데요. 그 주제를 가지고 주도권 토론을 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이면 좋았을 텐데. 예. 3번입니다. 3번이 자, 4번 신장식 후보님은 3번 3번을 질문을 뽑았습니다. 뽑으셨습니다. 이걸 빼야 네, 되겠죠. 그거는 빼시고요. 예. 자, 3번 질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무엇보다 인재 영입이 절실하다. 지방선거를 위한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재 영입 중요하죠. 제가 또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 1호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그 조국 대표님과 함께 인재 영입 1호로서 그 자리에 그 인재 영입식에 있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뜨겁게 서로를 안았었는데요. 인재 영입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재 영입을 할 때 저는 먼저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이 자발적 지지자, 후원자의 감수성과 마음 그 열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재 영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정치를 하셨던 분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보기에 우리 기존 당원님들을 보면 와, 정치를 할 준비가 돼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또 한편 정치를 다른 당에서 하다가 오신 분들을 우리 일반 당원들이 보시면 아, 너무 정치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가치가 더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장점의 열렬한 우리 자발적 당원들의 목소리, 그 자발성과 기존 정치에서 익혔던 정치 문법, 이것을 어떻게 잘 서로를 선용하고 시너지를 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인재 영입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인재 영입하는 것보다 중앙당에서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면, 예,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그리고 지역위원회에서는 영입된 인재와 기존 당원들의 시너지를 어떻게 낼 거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또 일해오신 우리 이명택 후보님께 질문드립니다. 호남에서 특히 인재 영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호남에서는 또 기존에 정치를 하시던 분들이 영입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명택 후보님께서는 호남에서 기존에 정치하시던 분들을 영입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는 게 좋을까 궁금합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재 영입이 실제로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전북에서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연락도 오고 찾아오고 합니다. 네. 또 제가 또 어떤 분은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인재 영입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 조국혁신당의 강령입니다. 네. 우리 조국혁신당은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한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명확한 우리 당의 강령이 있다. 이 강령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당신의 어떤 정치 이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얼마나 이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에 혁신하고자 하는 이 의지를 명확히 공감하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을 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한 가지만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호남의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부패로 각종 그 연루 의혹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치한다면 청렴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좀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조국 대표님이 인재영입 위원장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최고위원이 된다면 그런 인재를 영입해서 우리 당이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전 답변 감사합니다. 예, 특히 진짜 호남에서 인재 영입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호남에서 곡성에서도 그렇고 담양도 그렇고 박웅두 후보 그리고 담양에서 정철원 군수님 두 분 인재 영입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님께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특히 저는 정철원 군수님의 그 지난 그때가 설 때였거든요. 설 연휴 마지막 날 가서 다들 무소속 출마를 할 거냐 조국혁신당으로 갈 거냐 특히나 그때는 조국 대표님께서 영화의 몸이었던 때라서 그럴 때 어려울 때 실제로 함께하는 사람이 손을 맞잡는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이다. 의리 있는 사람은 우리 유권자들이 크게 써주신다. 다음날 아침에 연락 왔더라고요. 제가 의리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좋은 분을 영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실은 수도권 두 분이 우리 정춘생 의원님은 서울 위원장님이시고 우리 저 정경호 후보님은 또 경기도당에서 저와 함께 또 소상공인 위원장으로 계세요. 근데 수도권은 호남하고 또 조금 다르잖아요.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각각 그 두 분께서 서울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인재 영입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영입을 하실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우리 당원들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인재 영입의 기준과 방법론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정춘생 후보님 말씀해 주시고요. 정경호 후보님도 각각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하면서 보니까 서울의 3인 선거구 이상이 58개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광역의회에서 56개로 줄이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막아야 되고요. 저는 많은 당원들과 간담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출마 의지를 묻고 출마 준비하는 교육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의 강령 정책에 동의하는 건 이건 기본입니다. 저는 2030년도 조국 대통령을 함께 만들 의지가 있느냐 이걸 먼저 묻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굳건히 우리 당을 지키면서 당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과 만나면서 조국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까지도 가고 2030년을 같이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조국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의향이 있느냐 이거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 30초 정도만 답변. 마지막 30초부터 제가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신장식 후보님이 두 분께 알겠습니다. 2분 남았을 때 질문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요것 이번에는 다 쓰십시오. 사정을 하지 말고 나머지 시간을 드리고 예, 15초 알겠습니다. 정도 더 드리는 것으로 예. 2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생활정치 전문가 그러니까 인재 영입의 세 가지 요인은 세 가지. 첫 번째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현장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개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도당 위원장님이신 우리 신장식 위원장님과 함께 생활정치에 대한 부분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많은 부분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몸으로 부대꼈던 직접적인 실제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 도당님을 도와서 위원장님을 도와서 이루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는 소상공인 위원장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5초, 20초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인재 영입을 위해서 저는 지금 이미 뛰고 있습니다. 주요 광역단체장으로 적합한 부분들을 사실은 지난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좋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지금 어떤 분이나 어느 분이나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조국 선장님과 협의해서
좋은 분들 광역단체장으로 모실 수 있는 분들 여러분 앞에 당원들 앞에 선보이겠다 약속드립니다. 네, 이 사실은 시간을 조금 배정을 잘못하셔서 그 이분을 나머지 두 분에게 드릴 때는 약간 더 여유를 주시면 좋고. 알겠습니다. 원래 30초 마무리 발언은 마지막에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정경호 후보님이 마침 좀 빨리 끝내주셔서 우리 신장식 후보님이 발언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기호 1번 임형택 후보님 숫자가 적힌 공을 뽑아주십시오. 예, 2번입니다. 예, 2번 뽑으셨습니다. 자, 2번 주도권 토론 주제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0으로 만들어야 할 1번 불평등 의제는 무엇인가? 예, 이 주제를 가지고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1번 불평등 의제라고 하니까 뭐 사실 우리 조국혁신당이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아서 뭐 어떤 것을 1번 불평등 의제로 해야 될까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뽑아 보니까 뽑는 순간 질문하실 때 저는 지역에서 정치운동하고 있고 또 정치활동하고 있고 지역에서 항상 제가 민주당의 일당 독주가 좀 우리 호남에서는 견제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갖고 한 12년 정도 정치활동을 하고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건 지방 분권입니다.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주제는 실제로도 이 질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방 분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오늘 제가 처음 아까 인사드릴 때도 지역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저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2028년, 2030년 그래서 우리 옆에 정춘생 의원님께서도 우리가 기호 2번을 찾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호 2번을 넘어서 2030년에 기호 1번을 찾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저는 우리 당원들이 그런 마음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분 저도 고르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헌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개정할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87년에 헌법을 만들어서 지금 38년째 헌옷을 입고 있습니다. 너무 낡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확실하게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정부에게 예산과 권한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이에 대해서 저도 역순으로 쭉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장식 후보님, 저는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명확히 헌법에 명료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정확히 보장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예산도 저는 적어도 5대5까지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혹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와 또 지방분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1번 불균형 의제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선 지방분권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불균형 격차 해소의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죠.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헌법 개정으로, 헌법 개정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 개정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 헌법에는 프랑스는 자치분권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 개정을 하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공화국이다. 이렇게 원칙을 선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헌법 개정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지금 이대로가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우원식 의장께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시적인 헌법 개정, 즉 헌법 개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그래서 헌법 전문에 5.18과 북마항쟁이라고 하는 정신을 수록하는 것. 그리고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공화국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상시적으로 다음 총선 때 한 번 더 개정하고 그 다음 대선 때 또 한 번 더 개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재정 관련해서 5대5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실은 돈은 부자 동네에서 많이 걷어가지고요. 어려운 동네에 많이 더 내려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5대5 우리도 지금 우리 당내에서도 역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에서 더 많은 돈을 다른 지역 정당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곳에 돈이 많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지방재정 교부 제도는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조금만 더 질문을 추가해서 추가라기보다는 아까 그 연장선상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우리 신장식 후보님께서 5대5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5대5라는 것이 그런 기계적인 수치도 되겠지만 실제로 수도권에 우리가 걷고 있는 세금 중에서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가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5대5가 꼭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이것까지 겸해서 우리 정경호 후보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의 사유권 선진국에 있어서 가장 뿌리는 이 불평등을 이 의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불평등 의제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사유권의 지역적 격차입니다. 이 지역적 격차에 있어서 필수 공공 서비스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교육권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남 지역에서 지역의 기자회견 뭐 이렇게 진행할 때 현안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가장 필수 공공 의료 서비스와 이 교육권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당의 비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는 놓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가 많이 소모할 수는 없어서 이 부분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정수생 후보님께도 1분을 보장해 드려야 되니까요. 짧게 네네. 질문만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우리 정춘생 후보님은 실제 의정활동 통해서 지방 살리기 5법도 발의해 주시고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겸해서 네. 지방분권, 저는 지역 불균형,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불균형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비전과 정책도 예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제가 지방 소멸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입장에서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해서 쫙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지방살리기 5법을 발의한 바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중에 하나 특히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주도처럼 이렇게 특별 회계를 구성을 해서 별도 개정이 없습니다.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별도 개정을 넣어야 된다라는 법도 지역균형특별법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니 해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 지방살리기 5법뿐만 아니라 지역 균특회계까지도 포함하는 예산을 줘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고 모든 사업을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5대5 매칭하는 게 아니라 재량권을 갖고 그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도권 토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춘생 후보님 주도권 토론 차례입니다. 자, 뽑아주시고요. 엄청 떨리네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20초를 더 드렸기 아까 때문에 1분 하지 않았나요? 예, 7분에서 20초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뽑으셨고요. 1번 주도권 토론 주제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는 무엇인가입니다. 예,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뽑기를 정말 못하는데요. 오늘 제가 원하는 번호를 뽑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많이 준비해왔던 내용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정치 개혁 중에서도 뭐니 해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차별의 끝과 처음과 끝이 이걸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당원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십시오. 19와 20의 차이 그리고 20과 100의 차이. 당연히 산수, 수학으로 보면 20과 100의 차이가 크지만 국회는 19와 20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본질적인 크기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데요.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나 안건협상, 예산심사 협상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교섭단체가 아니면 다 배제됩니다. 다 교섭단체가 정한 일정에 따라 안건에 따라 우리가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언론도 똑같이 민주당, 국민의 입장만 보도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도대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이것뿐만 아닙니다. 교섭단체는 정당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지원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1급에서 4급 하면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하고 9급 행정요원도 지원받는데 합치면 양당에 111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비교섭은 전혀 빵원이에요. 지원되는 게. 이런 것을 계획해야 됩니다. 정책 연구도 작은 정당이 해야 되는데 이 교섭단체에만 지원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계획해야 됩니다. 다음 볼까요? 더 나아가서 정당 보조금입니다. 이게 보이나요? 정당 보조금을 보면 양당이 80% 넘게 90% 가까이 지급받고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난번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추가하면 93% 정도가 양당에 갑니다. 나머지 소수 정당들은 정말 이게 부자 정당은 더 부자로 가난한 정당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게 현행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발의했어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 안대로 법 개정할 시에 현재는 지금 정당 보조금의 50%를 양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갖고 하는 건데요. 우리 안대로 하면 우리 당이 현재보다 2배 넘게 다른 원내 정당도 지금보다 한 2배 가까이 높게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던 우리 이명태 후보님 어떤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뭐 공감하는 말씀이겠고요. 뭐 우리 당의 당원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먼저 민주당이 약속을 좀 저는 지키셔야 된다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이 어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 정치 타파를 위해서 이번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광역의회부터라도 중대선거구제를 더 확대하는 거. 우리 전북에서 도의원 39명 중에 22명이 무투표 당선을 지난 선거에 했습니다. 이건 정말 저조의 비정상적인 선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당연히 광역단체장 결선투표도 도입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좀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일단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 우리가 야5당 원탁회의 같은 것들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연합하고 그럼으로써 정치개혁 의제를 반드시 민주당이 좀 수용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저는 좀 폭넓게 연합하고 힘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 당원들과 국민들도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그 올바른 목소리에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그 정경호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그 제도가 정말 양당에 유리하고 다른 소수 정당에 굉장히 선거제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치자금법 그리고 국회 교섭단 모두 불리하게 돼 있는데요. 내년에 지방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제도로는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네. 평소에 생각하신 거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양당 체제에서 조국혁신당이 살아남는 걸 넘어서 이 앞장서서 이 게임의 룰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게임의 룰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든가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법이 가장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조국혁신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12석에 정말 국민께서 2달 만에 정말 혁혁하게 장엄한 역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약 그런 제도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사수화돼 좀 더 확대를 시키면서 그래서 결국 양당제 저는 이 양당제에 우리가 가장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다당제라는 맞습니다. 것이죠. 예.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 이 개혁을 막는 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당제고 그 다당제는 우리 조국혁신당처럼 특공대식의 우리 민주당이 가지지 못한 정말 돌격대와 같은 이런 부분을 원하셨기 때문에 12석의 의원을 밀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찌 보면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으로 했던 그런 약간 어찌 보면 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양당 체제 구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혁파하기 위해서 저는 일찌감치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내용과 함께 정치자금법 또 개정하는 부분을 냈었는데요. 다행히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님께서 일부 의원들이 기초강력위에 중대선거구제를 개편하자. 만약에 다 안 되더라도 지난번 선거 때 실시됐던 시범 실시 지역을 확대하자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를 놓치지 말고 저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무투표 당선을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보면 483명이 무투표 당선자예요. 비율로 보면 12.5%거든요. 이거는 유권자가 선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이 임명했다 이런 비아냥까지 들은 거예요. 이거는 넓게 보면 국민의 참정권 그리고 선거로 우리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침해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자, 판단에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자, 다음 진행할 순서는 위기 대응 실험실입니다. 자, 후보자들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요 시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내다보니까 네. 우리 정경호 후보님은 안 뽑으셔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뽑을 필요가 없죠. 네. 남은 질문을 드리도록 1번. 하겠습니다. 네. 자, 남은 주도권 토론 주제 네. 중에 네. 예, 마지막 것인데요. 네. 아이고 덥네요. 4번. 자, 4번 주제입니다. 비례정당을 넘어 지역 기반 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무엇입니까? 네. 입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우선 간단하게 30초만 제가 개인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다른 후보님처럼 팻말을 준비하진 않았고요. 리더의 질문 얘기라는 제가 5개월 전에 출간한 책입니다. 제 6번째 책인데 제목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최고의 리더십은 질문에 있다. 그리고 리더의 크기는 질문의 크기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출판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민세로 제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조국혁신당에 당연히 기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책을 통해서 정경호라는 후보를 좀 더 알아보신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좀 더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 비례정당을 넘어 지역기반 정당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정치는 무엇일까? 저는 우선적으로 핵심의 키워드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중심주의에 의한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 것. 당원 중심에 의한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지역을 그러니까 비례정당을 넘어서 지역 기반의 정당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비도에서 어제 사실은 어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라고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사실 뉴파티 비전을 현장에서 그대로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비례정당을 넘는 최고의 지역 기반의 정당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시도당 위원장 두 분도 나와 계시지만 시도당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앙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서로 힘과 의지로 연합하고 연결은 되되 시도당의 권한을 좀 더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 플러스 정책에 대한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조직 강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기본 전제는 당원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뛰어난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두 분 계시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기본적으로 활동하셨던 의원 생활 하셨던 또 민원택 의원님한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실 저도 월요일 날 이렇게 전남으로 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해남 옥천, 저희 어머님도 해남 옥천.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라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곳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혁신당이 호남 자민련이나 팬덤 정당이라는 이 비판을 넘어서 이 전국 정당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가? 이 조직 강화의 핵심에 있어서 저는 사실 민주당과 우리는 형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남에서의 지지에 대한 부분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호남 자민련의 팬덤 이 정당이라는 이 비판을 넘어설 수 있는 이 조직 강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민영택 의원님한테 여쭤보도록 싶습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다음 지방선거 때
우리 당이 지역 기반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전략적 요충지가 이제 호남 또 제가 살고 있는 전북, 익산 다 그런 곳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민련이나 팬덤 정당으로 가지 않고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저는 반드시 정책 중심 정당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과거의 조직 기반, 돈, 뭐 과거의 정치력 이런 것들로 사람을 영입하거나 하면 안 되고 대단히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당 차원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시도당까지의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익산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역위원회로까지의 더 뿔뿔이 지역 조직의 강화가 대단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당에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현재 지역위원회에는 우리 당비 중에 내려오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 모임을 하려고 해도 뉴파티 비전에서도 당원이 지키는 지역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내놓으시긴 했는데 재정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이 된다면 저 풀뿌리 골간인 지역위원회부터 정책 정당으로 만들어가는데 돈을 쓸 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 활성화 지원을 하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는 고양시 덕은동에서 살고 있지만 이 가양대교를 넘어서 강석으로 자주 넘어갑니다. 저희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주 넘어갈 때마다 현수막을 보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수생 위원님의 현수막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강서구 위원장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 한 1분 정도의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곳이죠.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당 강서구 워낙에 제가 오랫동안 고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던 곳인데 기본적으로 이 비례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장 2026년에 지방선거 2028년 총선에서 이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대선거구제 기본적인 개혁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선행이 돼야 되지만 우리 시당 위원장님으로서 그리고 강서구 지역위원장으로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첫 번째 조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1분 정도로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치는 저는 모든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당원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은 당과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역위원장을 맡아야 우리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뉴파티 비전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거든요. 이 정치가 어떻고 그러면서 당원들과 소통하고 그러면 이 강서연설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강서지역위원장도 맡고 서울시당 위원장도 맡고 국회의정 활동도 하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비례정당을 지역에 안착시키고 내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8년도 총선, 대선까지 가기 위해서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이 저는 솔선수범해서 지역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그래야 그 힘을 갖고 다른 분들도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같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딱 정확하게 1분 지켜주셔서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30분 마무리 발언하고 이제 마무리 질 텐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중앙당 중심의 하향시가 아닌 당원들이 주도하는 상향시 조직을 만들어야 이 지역 기반의 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생활 속의 조국혁신당을 반드시 만들어야 이 지역 기반의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시간 지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최고위 하면서 방송 사고를 내서 우리 당의 연관 검색어 순위를 많이 올렸는데 오늘의 가벼운 방송 사고로 후보자들의 긴장을 상당히 풀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질문들은 좀 어렵거든요. 이제부터 진행될 순서는 위기 대응 실험실입니다. 이게 순발력과 평소의 철학을 볼 수 있는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긴장들을 좀 푸시고 긴장을 자, 더하게 이제 되죠. 후보자분들께서 긴장을 더하게. 너무 긴장하시면 이것도 응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뽑는 앞에 건가요? 놓인 추첨함에서 추첨. 질문을 이제 한 가지 뽑아주셔야 되는데요. 질문 뽑아주시면 저에게 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후보자님들과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 계신 당원 동지들께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나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후보자분들은요.
물론 저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명택 후보님 첫 번째 질문을 뽑아 주십시오. 벌써 와 있네요. 예. 아, 이걸 읽는 건가요? 잘 우리가 또, 열리는데 저거 여는 딱딱합니다. 재미가 있죠. 보충 쿠키야. 질문을 2번인데요. 제가 읽나요? 아니면 자, 사회자님? 이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2번 질문입니다.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가 충분한 논의 끝에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한 당무위원이 자신의 SNS에 나는 당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의 지도부로서 기존과 다르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8년 동안 거의 뭐 무소속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또 한 12년 동안 정치 활동하는 동안 계속 무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정당의 창당에 좀 참여를 해보기도 하고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안정적으로 제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이게 나의 당이다. 이 조국 대표님과 함께 정말 10년 한번 정치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당이 내 당이다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는 게 현재 조국혁신당입니다. 근데 조국혁신당 활동을 하면서 어찌 보면 저도 정당 활동의 경험을 처음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북도당의 수석 대변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저 개인의 생각보다는 우리 당원들의 생각, 우리 당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글에 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방송에 토론에 나가더라도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당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저는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우리 당에서 이야기하시는 생각과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라고 하는 걸 이제 토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건 당무위원회잖아요. 저는 당무위원이 물론 아닙니다만 당무위원회는 사실 전당원 투표를 빼고는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라고 알고 있고 때로는 아주 격론도 오가는 격한 토론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좀 살짝 전해 듣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라면 저는 당원 활동을 하는 분이고 특히 당원들의 모든 권한을 흡수해서 어떤 당원의 권한을 대의하고 있는 당원이시라고 한다면 당무위원 당원이시라고 한다면 저는 당론을 기본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SNS에 그걸 바로 올렸다 하는 건 저는 조금 일단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야 되는 거고 그 토론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나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설파해야 되는 게 당무위원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SNS까지 올렸다고 한다면 그분이 뭔가 분명히 어떤 다른 자신의 고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먼저 제가 하고 싶은 건 일단은 SNS에서는 글을 좀 내려주십사 정중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도 당신의 생각이 정말 다르다고 한다면 일단 올리는 건 존중한다. 하지만 다음 당무위원회 때 당신이 이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SNS에 굳이 이렇게 올려서 어떤 당론을 대단히 조금 어찌 보면 해야 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에 따른 조치는 같이 함께 논의할 것이고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결정이 있을 때는 당무위원 당신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심도 깊은 질문에 대한 고심찬 답변이었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다음은 정춘생 후보자님 질문을 뽑아주십시오. 맞습니다. 4번. 네, 4번 질문입니다.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우리 당의 유력 후보에 대한 비리 의혹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를 이끄는 지도부 일원으로서 후보를 즉시 제재해야 할까요?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선거 기간에 당선 가능성과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관계 확인하면서 여론을 더 악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선 조치를 하고
그 후에 사실관계 확인하면서 나중에 후속 조치를 해야 저희는 여론이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인데 2010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민주당의 당직자로 있었고요. 여성 전문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0년도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데 그때 제주도지사로 의금민 지사를 영입하겠다라는 여론이 돌았습니다. 당내에서. 그래서 저는 일개 당직자지만 당대표까지 직접 얘기를 못하고 비서실에 있는 핵심 측근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성추행으로 잘려나간 도지사를 왜 영입하려고 하냐 했더니 당선 가능성이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제일 높게 나오더라. 그래서 영입을 추진하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 당에서 성추행 전력자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을 영입할 수 있습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근데 그 제주도에서는 당선될지 모르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여론을 미칠 수 있다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이 너는 정치를 너무 모르네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저는 여성단체 힘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하니 좀 막아줍시오 했더니 여성단체에서 여론조사 기자회견도 하고 하면서 언론에서 엄청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경쟁력 하나 좋다. 그리고 이 후보가 그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적미적 하는 사이에 다른 지역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미리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 하면서 후속 조치하는 게 우리 당을 위해서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을 조금 남기셨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예, 다음 정경호 후보님 질문을 뽑아주십시오. 네, 5번 뽑았습니다. 네, 5번 질문 나갑니다. 조국 혁신당이 추진하던 법안이 다른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내부에서는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당 지도부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패배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지도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산은 카메라 저쪽으로 봐야 되죠. 실패의 자산은 우리가 충분히 이후에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국혁신당은 숨기지 않고 토론하는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왜 협상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게 됐는지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즉 당원 중심주의의 가장 기본의 첫 번째 핵심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유하고 두 번째 그것을 가지고 당원들과 소통의 플랫폼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통해서 지도부도 사람이고요. 리더도 인간이 유약하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비난을 한다던가 무시한다던가 저 리더는 안 돼. 저는 적어도 예전에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한국이 독일 축구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당원 동지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골을 넣고 그 이후에 독일이 승리를 하게 한국이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에 독일이 감독이 경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경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시간을 줬죠. 3년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실패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충분히 분석해서 이후엔 더 큰 어찌 보면 성공으로 답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당원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정당의 핵심의 키워드는 신뢰성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신뢰성에 대한 것에 있어서 당원들 간의 정보가 충분히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되려면 그 실패에 대한 부분에서 협상력이 부재하니까 잘못됐어 비난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한번 충분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추워도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준다던가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님에 대한 구심을 그리고 당원들이 상향식에 충분한 기반들을 세워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성공으로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설위원회 레드팀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바로 그러한 쓴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슴 아프죠.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진짜 애정과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쓴소리도 그렇죠. 애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참혹한 건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무댓글이죠. 저도 제 영상을 돌려보는데 댓글이 없으면 어떡할까? 근데 거기에 쓴소리도 있었고요. 좋은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만으로도 충분히 그래서 이 협상의 부재도 이후에 충분한 자산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신장식 후보님 질문을 뽑아주십시오. 이런 게 두 개가 있는 거 번호가 안 보이네요. 따야 해야 돼요. 네. 질문은 9번입니다. 네, 9번. 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내부 논의가 치열합니다.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어떻게 다른 정당임을 어떤 기준과 메시지로 분명히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잘 뽑았네. 있는데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선 하나만 아까 그 저한테 질문을 안 주셔가지고요. 다 이게 토론에 아주 굉장히 좋은 전략이셨습니다. 그 지역 기반 정당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냐? 많은 후보자가 있어야 되고 많은 당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물리적 기본이죠. 그래서 제가 호남 지역에서 지역위원장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당비 인하 좀 해달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당비를 인하했을 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당원들이 들어오는데 신천지나 전광훈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 지역 조직이 흩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중앙당하고 광역시도당 재정 어떡하지?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당비 인하를 주저하면 영원히 당비 인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거는 뭐냐면 올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12월 달이면 12월 달 아니면 내년 1월부터 한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6개월 해보자는 거예요. 6개월 하면서 진짜 걱정했던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당원들이 들어와서 대중적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6개월 시범사업 해보고 평가해서 이것을 제도화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면 된다. 특히 호남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님들 많이 걱정하시던데 신장식이 수석 최고위원 되면 당비나 한시적 당비나 조치 바로 할 거다. 지역 기반 정당으로 나가는 물리적 기반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과 어떻게 다른 정당이면 어떤 메시지로 전할 거냐. 민주당의 수석 당원, 1호 당원이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국 정치는 왼쪽 운동장이 엄청나게 넓어진 겁니다. 조국 혁신당은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라는 선언을 이미 해왔고 저는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기뻐할 일입니다. 좋아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면 민주당이 오른쪽 운동장을 먹어 들어가면서 극우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링 바깥으로 쫓아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정치적 포석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쓸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국힘, 그러니까 극우 내란 세력과의 분명한 선긋기, 거기서 쇄빙선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해내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평등과 격차 해소의 현장 메신저 신장식입니다. 제가 이거 잘할 수 있고요.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 확실하게 넓게 쓸 수 있는 노동, 지역, 성별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해내는데 우리 조국혁신당이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게 바로 사회권 선진국이다.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권 선진국 4번 타자 4번 신장식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순서가 한 번씩 모두 돌아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할 텐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한 칸을 옆으로 옮겨서 정춘생 후보자님부터 두 번째 질문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떨리네요. 1번입니다. 자, 1번. 아까도 1번 뽑으셨는데 또다시 마음에 드시는 1번 질문을 뽑으셨네요. 자, 월요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꼭 발언해야 하는 주제이나 아주 논쟁적인 주제로 모두 발언을 마친 당신 정춘생 최고위원.
오후가 되자 당원 게시판에 정춘생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1번을 2번 뽑는 거 보니까 1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악플이 달릴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르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응할 때 잘못하는 지점이 뭐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물으면 A랑 대화하면서 A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에 만약에 너의 발언이 문제다, 이렇게 틀렸어,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그분과 설득을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즉자적으로 대응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지점, 하지만 사실이면서도 비판의 지점을 좀 차분하게 생각해서 똑같이 게시판에 당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지점은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고치고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많은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밖으로만 그냥 그러니까 지적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밖으로 그냥 SNS 입장을 발표하거나 막 이래요. 그러면 문제 제기한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그 밖에다가 언론 플레이 하는 게 이게 도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 제가 발언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공부해서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맞지만 이게 오해가 있구나, 데이터에 착시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거는 제가 더 분명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이번에 그 성평등 의제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비동의 가늠죄 도입, 교제폭력 방지법, 생활동반자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도록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왜 그 낙태죄 부분도 헌법 불합치 판결을 2019년도에 미리 다 받았는데 2021년도까지 국회에서 입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이 무서워서, 비판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임무를 방기했던 거거든요, 국회가. 그것도 할 거는 해야 된다. 또 가야 할 부분은 정말 불편한 의제라도 다루고 가는 것이 저는 조국 혁신당의 가치이고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정경호 후보자님 질문을 뽑아주십시오. 네, 7번입니다. 예, 7번 질문입니다. 큰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지만 당내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합의가 불가능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이끌겠습니까? 네. 이청득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면 마음을 얻는다. 어찌 보면 언제나 우리는 잔해와 운해가 있듯이 한쪽의 의견이 옳을 수만도 없지만 반대 의견을 들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듣는 기술에서도 이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스피릿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본의 전제는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단어 하나가 대단히 크게 파장을 일으켜서 곡해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고맥락 사회입니다. 이 고맥락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단어 하나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으로 추측을 하면서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유럽과 동양의 차이는, 유럽은 대단히 팩트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대단히 고맥락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지만 충청도에 가면 한마디 표현하면 그 모든 메시지가 다 간격? 저는 정확히 따라는 못하겠는데 그 간격? 이 표현 한마디에 가서 조심해라, 가서 뭐 해라. 저는 얼마든지 우리는 논쟁이 있어야 되고 그 논쟁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러니까 소통의 플랫폼을 상설화하겠습니다. 그 상설화를 통해서 당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이 아니라 지역이다. 그러면 제가 지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역에서 당원 토론회를 직접 제가 주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국 대표님도 바쁘시고 워낙에 정무적으로 그리고 우리 현역 의원님들은 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입법안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홀가분을 합니다. 저는 오로지 최고위원회 당선이 되면 최고위원회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냥 듣겠습니다. 끝까지 듣겠습니다. 듣다 보면 놀랍게도 저 사람의 의견이 생각보다는 맞을 수 있겠나라는 심정적인 동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 빠른 결과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들어주겠다는 듣는 태도. 저는 이 듣는 태도의 변화가 조국 혁신당의 어마어마한 개혁적인 첫 번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마음껏 이야기하고 그 마음껏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조국 대표에게 충실히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장식 후보자님 질문을 뽑아주십시오. 네. (8번) 질문입니다. 예, 8번 질문입니다. 수도권과 영남 일부 지역 확장을 위해 국민의힘 제로 기조를 유지하되 합리적 보수층에도 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이 기조를 어떤 논리와 전략으로 설득하시겠습니까? 윤석열이랑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야죠. 윤석열 그 술을 드시면 이분이 이제 어제 윤석열과 술을 같이 드셔본 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1대1로 섞는답니다. 소주와 맥주를 1대1로 섞는데 맥주잔 하나 가득 섞는답니다. 그게 한 잔이에요. 그걸 하루에 20잔에서 30잔 우리식으로 하면 한 60잔은 마셔야 되는 이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장도영 최고 어제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랬잖아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당연하게도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층이라기보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어서 아니, 무속과 미신의 나라, 부정선거의 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나라로 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건 뭐 너무 좀 당연한 것이고 또 울산에 계시는 우리 귀엽고 문학적이고 부드러운 귀문부 황명필 우리 선관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설득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윤석열과 함께 하시겠습니까?라고 설득을 해야 되고 저는 아까 이제 정경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언제 겪었느냐? 저는 대선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우리 그 당내 이견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가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이걸 지금 결정해야 되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면 분란을 불어일으키는 결정을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모든 결정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 정치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이 깨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냐 아니면 당이 깨지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중정치에서 가치가 있느냐 즉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 당이 깨지더라도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우선됐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대선 때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고 원탁회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으로 판단을 했다면 저는 이것은 충분히 듣되 리더가 짊어질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결정해서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 그것을 자임할 수 있는 사람이 선장이고 수석 항해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명택 후보자님 질문을 남은 거 뽑아주시면 하나지만 아니구나. 두 개가 있었네. 복수가 있기 때문에 네. 6번입니다. 6번 정책 방향을 두고 최고위원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당대표 역시 고심하면서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 내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예, 제가 최고위원이라면 그리고 혹시 이 사안에 따라서 이제 물론 시급성과 시급하지 않은 약간의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게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더라도 저는 우리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시민의회, 당원들이 참여하는 시민의회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가면 참 좋겠다. 제가 가장 바라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당원들 무작위로 100명이든 200명이든 어떤 정해진 숫자를 뽑고 충분히 수기 토론을 하는 이런 방식이 저는 정당의 건강성을 뭔가 만들어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대단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을 통틀어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직접민주주의가 100%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직접민주주의에 준하는 시민의회라고 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대단히 좀 이렇게 의견 차이가 큰 것들은 좀 앱상으로 뭐 시기가 급하다면 인터넷상에서 어떤 앱상에서 제가 공약으로 내놓은 첫 번째인데요. 직접민주주의 정당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뉴파티 앱을 만들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거기다 정책도 생산하고 뭔가 상시적으로 의견 교환하는 장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앱을 통해서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직접 좀 오프라인에 모여서 그래서 충분히 수기하고 토론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우리 조국혁신당이 당원이 주인이 되는 어떤 그런 수기 토론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구현해가는 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제7공화국 헌법 개정에 직접 민주주의를 저는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실제 우리 당의 강령 정책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또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그 전에 당 대표 최고위원 간에 좀 더 토론해야겠죠.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항상 시민의회 뭐 당원들에게 던질 수는 없는 것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더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보고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원에게 물어보고 당원들이 결정한 바대로 오히려 당론을 정하고 추진해 간다고 한다면 우리 당원들이 조국혁신당 정말 다르구나 어떤 정치적 효능감도 느낄 것이고 그런 과정에 저는 이제 앞으로 시민의회가 너무 많이 서로 참여하려고 해서 어떤 상당히 추첨제로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야 될 정도로 활성화될 것이다. 아마 그러면 다른 당들도 따라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 문화 자체가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이런 상향식 구조의 정착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정말 꼭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오랫동안 시민운동하고 지역에서 정치활동하면서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수기 토론하는 게 아예 몸에 밴 사람이거든요. 만약 이런 자리가 된다면 그런 자리에 좀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각 후보자께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정경호 후보자부터입니다. 순서가 마지막에. 네, 뉴파티 비전에서 당원 중심주의를 다시 한번 천명하셨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과 그 비대위원께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제가 따로 공약이 드릴 필요가 없으시 두 가지 핵심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 체질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당원시민회의와 레드팀이라는 놀라운 결과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형식은 만들어졌는데 그 형식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 역할을 기호 3번 정경호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신장식 후보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안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이 서말의 구슬을 보석처럼 아름다운 우리 당원들, 여기 계신 세 분의 후보님들,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 이 후보님들의 아름다운 능력을 꿰어내는 역할을 하겠다.
조국혁신호의 선장은 조국입니다. 조국혁신호 선장에게는 수석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지방선거 현장에는 욕을 먹을 때는 욕을 먹고 돌파할 때는 돌파하는 야전사령관 필요합니다. 기호 4번 신장식이 해내겠습니다. 다음 이명택 후보자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방송 잘 보셨습니까? 국회의원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 정치인이 당당히 최고위원이 되는 장면을 만들어 주십시오. 최고위원이 달라져야 그때 비로소 조국혁신당은 진심으로 다시 혁신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부터 정치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혁신 1호 세빙선 이명택에게 혁신의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춘생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 더하기 정춘생은 더 큰 조국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정춘생을 1등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혁신당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저 정춘생을 뽑아주시면 조국과 함께 내란 정당을 해산시켜 기호 조국혁신당의 기호를 2번으로 만들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조국혁신당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2030년 조국 대통령을 위해서 제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혁신검증대담의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당원 여러분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소중한 표를 전당대회 때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첫 번째 최고위원 후보자 혁신검증대담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정치는 모든 진영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